네, 반갑습니다. 2018년 12월 1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 보죠.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은 다음 것 같네요. 1년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렸다. 경기 하강기에 돈줄 쬐는 한은 이런 머릿기사고요. 세부 기사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튼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다.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미국 기준금리와의 역전폭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경기 하강기에 돈줄을 쬐는 것이어서 위축된 실물 경제가 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상 최저금리였던 연 1.25%를 1년 5개월간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단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좀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결론부터 좀 내보겠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자살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드디어 우리 또 이주열 한은 총재님께서 자살골을 넣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마지못해서 그냥 한마디로 저희 등 떠밀리다시피 해갖고 마지못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올렸다. 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 떠밀리다시피 제가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 등을 떠밀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기 청기화 집에서 은근히 좀 등을 떠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일단 좀 보면은, 이번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명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린다. 즉, 바꿔 말하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올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죠? 그걸 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외국 자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나 채권시장,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데 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 요게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번에 올렸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다 팔고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이번에 기준금리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올리는 거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과연? 그죠? 일단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만 하자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물론 빠져나갈 확률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고로 이 자본, 즉 돈이라는 거는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아도 이자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럼 그쪽에다가 돈을 투자하겠죠. 돈을 빌려줄 때. 하다못해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명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니네 둘 중에서 이자를 누가 더 나한테 많이 줄 건데? 내가 더 많이 줄게, 이자. 그럼 당연히 그쪽에다 빌려주잖아요. 대출도 그런데 투자도 같은 원리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 금리보다도 높잖아요. 이미 역전된 지 꽤 됐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연준에서 내년 되면은 뭐 기준금리를 또 한 3-4번에 걸쳐서 뭐 가파르게 계속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2018년도 11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30일 날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0.25%포인트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포인트가 지금 됐고요. 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미국은 그럼 얼마냐? 2.25%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2.25에서 1.75를 빼보면 금리 차이가 얼마나냐? 0.5%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리기, 우리나라에서 11월 30날 올리기 전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그럼 얼마였냐? 1.5%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을 기준으로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좀 줄어갖고 0.5%포인트 지금 금리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기준금리 올린다. 예, 이 말 뜻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예, 좀, 뭐랄까, 말이 안 된다. 예? 그게 무슨 명분이 되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각에서 반박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월 20일이에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 3월 20일 날에 이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1.5에서 1.75%포인트로 0.25%포인트를 올해 3월에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응? 얼만큼, 왜 역전이 됐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미국이 다 1.5%포인트로 똑같았었는데 올해 3월에 연준에서 0.25%포인트 올려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1.75%포인트, 우리나라가 1.5%포인트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졌죠.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예? 이걸 왜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원래는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금리가 원래 좀 낮은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우리나라도 아직은 신흥국에 속하죠. 뭐 선진국이 아직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신흥국의 금리가 더 높아야 이게 정상적이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고로 자본은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역전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졌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리는 바람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게 자본의 속성인데 이렇게 되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회귀, 유턴, 리턴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게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이 말을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물론 뭐 반드시 이렇게 되면 뭐 큰일 난다, 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싸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비정상적인 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달러가 미국으로 자꾸 회귀, 그러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가 있던 달러가 자꾸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뭐겠어요? 그만큼 뭐랄까, 뭐 세계 각국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가 달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자꾸 이렇게 선호하게 되죠. 불안하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자꾸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현상으로 많이 인식들을 합니다. 이렇게 달러가 미국으로 탁
돌아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이제 점점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한미 간의 금리가 이렇게 역전된다. 그리고 금리 더 나가서 역전된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금리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이거를 그래서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일가에서 말하는 거는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이 끊어졌구나. 올해 3월 달에 이미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돼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는 왜 금리를 올리지 않고 한국에서 가만히 있었냐? 그때 올리지 그랬냐? 예?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한국은행이 뭐 실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죠. 예. 신문 사설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차라리 올리지 그러면 뭐 하고 있다가 잊어서 올리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어차피 이렇게 올릴 거면 그때 올렸으면 차라리 지금 올리는 것보다 더 낫다. 왜?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올해 3월 달 한미금리가 역전됐을 당시에 국내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는 차라리 더 좋았다. 그때도 뭐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굳이 비교를 하면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는데 그때 안 올려갖고 지금 올려버리면 지금은 경기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지금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때 안 올렸겠습니까? 예. 원래 상황이 못 됐죠 당연히. 예. 뭐 곳곳에서 이제 경기 침체할 거라는 그 시그널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올립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뭐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그 당시에 2%에 턱없이 모자란 상태였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섣불리 올릴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안 올렸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일각에서 반박하는 거는 뭐냐면요. 최근에 했잖아요. 아까 한국은행이 말한 거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금리를 올린 이유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냐? 미국에서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그분이 뭐 미국에서 이제 내년 2019년 되면 금리를 뭐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고 분위기인데 지금 미리 올려놔야 그나마 저 한미 간의 금리 차이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근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반박하는 또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무슨 소리냐?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연준이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지를 줬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아주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냐? 어쩌면 내년에 생각보다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지 않을 확률도 있지 않냐?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좀 뭐 섣불리 뭘 선제적으로 대응한답시고 이제 와서 또 올리냐?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비판하는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번에 올리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정도였다. 아니. 0.75%포인트 상태였다. 응?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올리지 않고 그냥 이 0.75%포인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이거는 뭐 내세우는 논리는 그거예요. 과거 데이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봤을 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 이상 벌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게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갖고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뭐랄까 좀 가속도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 급속도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0.7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미 연준에서 12월 달 다음 달이 아니구나.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니까 이번 달이 돼버렸네요. 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번 달 말쯤에 미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이번에는 올릴 거다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거의 1% 가까이, 1%포인트 가까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고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랬다는 소리예요. 0.7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 이탈이 급격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뭐 글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여기까지 해서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왜 올렸는지 올린 이유 그리고 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반박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 요걸 좀 정리해봐서 일단 1단계로 여기까지. 예.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요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 제가 보기에는 자꾸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참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살골이다 이거는.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역시도 거의 뭐 마지못해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냥 올렸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는지 근거를 대자면요. 이미요 이 유가증권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요 올해 2018년도 2월부터 이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18년도 2월부터 6월 달까지 한 5개월 되죠. 5개월 동안에 이미 약 5조 정도 되는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즉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 올해. 그래서 이런 바람에 이 심지어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 원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올해 2018년도 6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100원 선이 그 당시에 깨져버렸었어요. 그래서 1,104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100원대가 깨져버렸다. 뭐랄까, 1,100원대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예. 거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인식되어 온 1,100원 선이 깨져버린 거죠, 이때 이미. 그리고 5조 정도를 외국인에 팔아치웠는데, 예? 이거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외국 자본이 이 당시에. 그럼 그때는 왜 안 올리고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올리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만 봐도 마지 못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올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좀 걱정인 게요. 이번에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렸으니까 즉 한미 간의 금리 차이를 0.5%포인트로 축소시켜 놨으니까 앞으로 특히 이제 2019년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외국인 자본이 절대 안 빠져나가겠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어차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저는 누차 그동안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2019년도 정말 걱정됩니다. 예. 너무너무 걱정스럽고요. 저는 너무 염려가 되는데 어차피 빠져나갈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요. 왜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보냐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내년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볼까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도요. 한국 경제 온통 먹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예. 절대 좋게 볼 이유가 없어요. 응? 왜 먹구름이냐?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일단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지금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내년 되면 더 개박살이 날 거다. 예?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참고로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국의 10대 수출품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좀 보니까 1위가 반도체입니다. 네?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지금 반도체고 2등이 석유 제품, 3등이 자동차, 4등이 디스플레이 및 센서, 5등이 합성수지, 6등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9등이 무선통신기기, 뭐 이 정도인데 1등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도체 경기 어때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얘기 나오죠.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뭐 끝나간다, 꺾인다, 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위험하다, 뭐. 지금 D램 값도 실제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D램 값이. 예. 그리고 지금 뭐 3등이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래서 뭐 자동차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후방 산업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지금 뭐 슬슬 조짐이 막 보이고 있죠. 예. 다 무너질 겁니다. 현대차가 뭐 주가가 지금 완전 최악이죠. 그나마 최근에 좀 뭐 자사주 소각한다 뭐 이래갖고 바닥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긴 한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신차 효과 때문에 반등 나온 것도 물론 또 있고 하겠지만 저 반등이 절대 오래 못 갈 겁니다. 오래 못 갈 거고 수출품 4등이 디스플레이 및 센서인데 디스플레이 얼마 제가 이제 톱텍 얘기도 해드릴 건데 톱텍이 또 사고를 쳤잖아요. 예. 뭐 디스플레이 그 관련된 기술을 뭐 중국 업체에다 뭐 빼돌렸다 그래갖고 지금 경영진이 뭐 지금 기소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지금 톱텍이 지금 뭐 디스플레이 뿐인가요? 사실은 뭐 웬만한 것을 중국으로 다 넘어가 버려갖고 지금 그죠? 수출도 안 좋아. 반도체가 무너져 버리면 뭐 수출이 예? 뭐랄까 그 수출이 뭐 수출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통 먹구름 투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외국인 자본은 어차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그 근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아니 저렇게 뭐 상식 아닌가? 이게 성장률이 수출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예? 그럼 우리나라 국내 그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예?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겠죠. 이런 것만 봐도 당연히 저 같아도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해서 우리나라가 뭐 외국 저기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일본, 미국 뭐 아니면 신흥국들 브라질 뭐 이런 데다가 내가 좀 투자를 해볼까 하고 딱 봤는데 그 나라 상황을 봤는데 이거는 뭐 경제 성장률도 뭐 암울하기만 하고 뭐 이러면 투자하겠냐고요. 미쳤습니까? 거기다 돈을 왜 투자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요.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예?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한국에다 대고 투자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있겠죠. 예? 막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니까 원화의 가치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냐 떨어져 있냐. 높아져 있으면 투자를 하겠죠. 떨어져 있다. 투자 안 하죠. 한차선 볼 게 뻔하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어느 나라가 됐건 그 나라의 그 통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뭡니까?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경제 관련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뭐 성장률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왜 투자합니까? 응? 두 번째, 성장률을 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혹시 있냐 없냐.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남북 관계, 물론 이건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옛날만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워낙 대치 상황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무뎌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거 보겠죠. 그 다음에 상장사들의 지금 실적, 영업이익 이런 게 어떠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정권이 좌파 정권이냐 우파 정권이냐 이런 걸 보겠죠. 이런 이제 몇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장사들의 실적을 제일 중요하게 보겠죠. 당연히 내가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예? 근데 그럼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실적이 어떠냐? 정말 암울합니다. 예, 암울함 그 자체고요. 지난달이 돼버렸죠 벌써?
11월 15일 날 한국거래소하고요. 한국상장회사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여기가 이제 그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결산 그 상장 법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는 그 12월 결산 상장 법인들의 그 총 534개 그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을 이렇게 딱 집계를 해봤더니 영업이익이 130조 72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7년도 작년 그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물론 7.8%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거죠. 응? 근데 이게 착시 효과라는 착시 현상인데 자세히 이 안을 뜯어 보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130조 723억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영업이익이 65조 5,725억으로 확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쪼그라들어 버리고 마찬가지로 작년 2017년도 그 같은 기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되레 약 10% 감소를 해버렸다. 굉장히 위험한 거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여러 번 또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떤 것이 됐건 간에요. 이 실적도 물론 그렇고 뭐가 됐든 하여튼 한쪽으로 쏠려 있다, 치우쳐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한 거다. 왜? 그거는 뭘 의미하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쏠려 있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적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꼬꾸라져 버리면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같이 꼬꾸라져 버릴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야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SK하이닉스는 뭐요? 다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뭐 제가 좀 덜하다고는 했는데 삼성전자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하고 그 스마트폰 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가전 부문도 뭐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좋냐 업황이 좋으냐 그럼 지금 안 좋다. 내년 되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 지금 D램 값만 보더라도 계속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지금 얘기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건 내가 보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D램 쪽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D램 가격을 주시해야 된다. 언론에서도 자꾸 D램 가격 그 추이에 대해서 자꾸 기사를 싣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D램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큰일입니다. 내년. 삼성전자도 지금 안심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국내 상장사들의 앞으로의 실적이 암울함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추가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3등이 자동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 수출품 품목 중에 3등이 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이 나와버렸는데요. 이게 전년도, 작년도 동기와 대비를 해보면 무려 76%가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이. 예? 그러니까 이게 분기 영업이익만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무려 8년 만에 지금 거의 8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앞으로 그럼 현대차가 내년이 되면 예? 수출이 갑자기 뭐 10배, 20배 늘어갔고 이 영업이익이 확 늘어날 확률이 높냐? 높을까요? 예,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이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된다. 예? 근데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안 나가냐, 지금 얘네들이. 안 빠져나가냐, 이거죠. 어차피 빠져나간다. 그러면 어차피 빠져나갈 외국 자본이라고 하면 금리를 이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왜? 실물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 때문에. 물론 금융시장 안정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97년도인가에 그 외환 위기 사태. 그때 뭐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뼈저리게 한번 겪어봤잖아요. 물론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야죠. 불안정하면 안 되죠. 다 우리 이미 다 체험을 해봤잖아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지만 실물 경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 우리 뭐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그리고 더 이게 피부로 확실히 더 느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했는데 그 실이 그럼 도대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실은요.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그래서 경기 침체의 속도는 더욱 빠르고 더욱 빨라지고 그 골은 더 깊어질 거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실입니다. 그럼 저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냐. 대략 한 3가지 정도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 시장과도 관련이 깊죠.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를 봐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금 다들 하는데 그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뭘까요? 물론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예? 네. 기준금리를 올리면은요, 시장금리는 당연히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또 뭐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죠.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혼합형 대출 금리란 것도 있고 고정형도 있고 변동형도 있고 다양하죠. 그리고 혼합형은 처음에 5년 동안에는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다 이제 5년이 지나면 올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연 5%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 내년에 어쩌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이렇게 이제 신규가 됐던 기존이 됐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 버리면 한계 가구수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심해질 거다. 파산 면책 신청하는 분들이 줄을 이을 거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죠? 이자를 어떻게 감당을 해, 지금. 그래서 회생법원이 지금도 그런데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다, 아마. 예? 이 파산 면책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예? 이렇게 돼갖고 이제 만약입니다,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만약에,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에 이 가계부채 뇌관이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게 연쇄 반응을 이렇게 갖고 터져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작살이 나겠죠? 예. 작살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만약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 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 근거는, 예? 정부죠, 정부. 정부가, 그랬잖아요. 집값 때려잡겠다고, 은행들한테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게 대출 규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 거기다가 뭐, 이번에 또 뭐, 공시지가, 그 주택 가격하고 토지 가격을 그 시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또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에 또 금리 인상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정말 이렇게 돼갖고 혹시라도 만약 하나라도 잘못돼갖고 이게 죽어버리고 붕괴가 돼버리면요. 아,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완전히 곤두박질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건설 부문이 그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건설 부문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외국인이라도 더 이상 여기다가 자금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지, 한국에다가.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가계의 소비 여력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예? 소비를 어떻게 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내수는 완전히 또 죽어버릴 거다 이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지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속도 더욱 빠르고 깊어질 것이다 말하는 두 번째 근거는요. 예, 기업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더 고용과 투자를 확 줄여버릴 거다. 예, 고용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용을 줄이면 당연히 실업률이 또 치솟겠죠.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예.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걱정인 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 가뜩이나 지금 좌파 정권이 기업들 그냥 허건나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예. 뭐 공정위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그래서 죽어라 두들겨 패고 있는데 여기다 금리까지 올려버리니까 이제 너 이 새끼 완전히 한번 뒤져봐라 이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이거는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동안 논란거리였잖아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물론 지금 한 발 빼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그다음에 시장 개입 장난 아니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레파토리죠. 특히 정권 바뀔 때마다 통신요금 내려라, 통신사들 압박해갖고 특히 취약계층들 요금 많이 깎아줘라 이거.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불거진 이슈가 이거 아닙니까? 카드사들을 한때 또 가맹점 수수료 내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고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금리가 저렇게 앞으로 올라가고 돈줄이 쬐이면 시장에 만약에 그 자금이 유동성이 이제 씨가 말라버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씨가 말라버리면 돈을 구하고 싶어도 즉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빌리려면 이자를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게. 예? 그래서 고용과 투자를 줄일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실업률 치솟고 그 다음에 투자 부분 관련해서는요. 성장률 떨어진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고용 축소로 움직임은 지금 이미 곳곳에서 그 시그널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죠. 하다못해 편의점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시겠지만 편의점 최저임금 물론 최저임금 때문만이라고 100%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생들 다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야 영업도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지금 그 가맹점 주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무인 스토어라고 그죠? 요즘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거죠. 골치 아프니까 내가 사람 안 쓸랜다. 차라리 사람 안 쓰고 그냥 무인 편의점 하겠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몇 군데 그 무인 편의점이 설치가 된 데가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이니 CU니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점점 확정이 될 거다 이 추세는. 그리고 하다못해 주유소도 저희 동네도 지금 제가 이건 겪은 건데요. 분명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직접 주유를 했었거든요. 거기 주유하시는 분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셀프 주유소로 확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라졌어 보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 주유소 사장님께서 너무 이게 비용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그 셀프 주유소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주유기 한 대당 이게 얼마 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주유소만 해도 좀 셀프 주유소로 그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만 봐도 좀, 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 그런 게 느껴지고. 또 하나, 이거 약간 좀 여담인데요. 그, 무인 스토어, 무인 편의점 셀프 주유소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이 또 이제, 이런 된장, 그죠? 이제 하다 이제 로봇하고도 이제 일자리 경쟁해야 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일본 그 도쿄에 가면요, 그 커피 전문점 이런 즉 카페가 있는데, 로봇들이 서빙을 해요. 근데 제가 봤는데, 로봇이 좀 귀엽더라고요. 귀엽게 생겼어요. 키는 그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 정도의 키를 하고 있고, 외모를 좀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게, 좀 이렇게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진짜, 정말이에요. 로봇 둘이서 그 쟁반에다가 커피잔 그 몇 개 이렇게 해갖고,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직접 커피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참, 저는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뭐 상황이 이래,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고용도 축소하고, 투자까지 이제 안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성장은 주저앉을 거라고 본다. 아니, 저는 이제 이미 주저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뭐 아시겠지만 뭐 0.6%에 그쳤잖아요. 이거는 9년 만에 최저 수치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침체 속도는 또 더욱 빠르고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 번째 근거. 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그냥 일맥상통하네요. 일맥상통하는데 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동안 그렇게 뭐 죽여놨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을. 근데 이번에 금리까지 올렸으니까 연쇄 반응이죠, 뭐. 그럼 이제 대출이자 올라가고, 그럼 자영업자분들 이제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지는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빚으로 이제 돌려막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제 자빠지는 거죠. 난 모르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이 한계다. 그럼 가서 파산 면책 신청하는 거죠, 또. 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차피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건데 이왕 그럴 거라면 금리 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 그 실은 뭐냐? 경기 침체 속도 더욱 빨라지고 깊어질 것이다. 언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끝으로 요거는 약간 이제 별개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이렇게 좀 봤을 때 내년도 제가 내년도 2019년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쉼없이 떠들었잖아요.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다. 최악의 한 해는 뭐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할 거다.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만 예시를 들면 장단기채 금리는 내년에 그러니까 그 올해 3월 달에 한미 금리 차이가 이미 역전이 됐잖아요. 그건 제1탄이었고요. 신호탄이었고 내년도에 제2탄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가 뒤집어질 거다. 그래서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떤 조짐? 장단기채 금리 차이가요. 26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지금 최저. 이게 뭘 의미하냐? 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장기채와 단기채, 그러니까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이면 이자, 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점점 좁아진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차이가 줄어든다면 이거는 경기 하강의 강력한 신호로 보통 많이들 봅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채, 즉 장기채권이란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뭐 마찬가지인데 만기가 10년 이상인 그런 채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채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줄여서 이제 사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리고 뭐 각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뭐 이런 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국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그 채권,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라는 거는 장자가 길 장자에서 만기가 긴 채권. 만기가 몇 년? 최소 10년 이상 되는 그런 국채들을 장기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렇게 보통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단기채라는 거는 이제 그 만기가 짧을 단자잖아요. 만기가 10년 이하짜리 국채들, 예를 들면 1년물, 뭐 3년물짜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그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즉 이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응? 반면에 만기가 긴 채권들의 그 금리는 높아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상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채무자가 파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리스크가 매우 높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요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참고로 그 우리나라 10년물, 요건 장기채가 되겠죠.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제 11월 30일 기준으로 연이요, 연 2.106%가 됐습니다. 지금 됐고, 반대로 단기채 3년물짜리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3년짜리인 그런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요거는 똑같이 어제 기준으로요 0.209%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채 10년물짜리 우리나라 국채하고 3년물짜리 우리나라 국채 이 금리의 격차 차이가 얼마냐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빼보니까 0.209%포인트밖에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2016년도 10월달 이후로요, 2년 한 2개월 만에, 뭐랄까, 그러니까, 최저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최대로 축소가 돼버렸다. 벌어진 게 아니라. 차이가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왜 이게 이렇게 줄어드냐? 가장 큰 원인은 장기채, 즉 장기 채권의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그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다. 근데 지금 이건 오히려 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 이래서 지금 장단기채 금리 차이가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10년물짜리 이런 뭐 20년물짜리 이런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채권의 금리, 즉 수익률하고요,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지금 장기 채권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채권 가격으로 말하면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갈까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채권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지금. 왜 살까요? 불안하니까. 채권, 미국의 달러, 그리고 국채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안전한 자산이다. 이건 비교적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런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뭔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내가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질 거라고 느껴지고 뭔가 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불안해 지금. 뭔가 좀 불확실해. 이러니까 이러면 사람 심리가 그게 이제 공포죠. 그럼 어디로 몰리게 됐어요? 뭔가 그걸 뭐랄까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 이거는 좀 안전할 거야. 이 자산은 좀 안전한 자산일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몰려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돈이 다 글로 몰린다. 응?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점점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뭐 국내든 국외든 장기 채권의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뭐야?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올해 간만에 정말 한동안 제가 못하다가 간만에 한국경제신문 털기를 다시 좀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기사를 갖고 한국경제신문 털기 또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